1999년 10월 21일 울산시 남구 옥동 고급주택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희생자는 50대 어머니와 20대 아들. 피범벅이 된 채 현관에 쓰러져 있는 아들을 이웃 여성이 목격하고 신고해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은 모두 숨지고 말았습니다. 여기 집 앞에 사람이 이렇게 쓰러져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이미 막 얻어맞고 피 흘리고 해고 온통 온몸이 그냥 다 피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 범인은 그렇게 두 사람을 무참히 살해한 뒤 범행 당시 피가 묻은 옷을 새로 갈아입고 집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건 피 묻은 망치. 숨진 모자는 범인이 무자비하게 휘두른 망치에 함께 희생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또 범인이 이 집 뒤쪽에 있는 놀이터 쪽에서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울산의 부천으로 불리는 남구 옥동의 고급주택을 노린 범죄. 경찰은 원한 관계는 물론 금품 강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 많지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 이외에는 범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넘도록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섬뜩한 살인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지는 않을지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갔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울산에서 멀리 떨어진 충남 천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울산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6개월 뒤인 2000년 4월 21일 충남 천안시 원성동의 한 고급주택에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기업가 김모 씨의 집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내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에 숨어있던 범인은 그녀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은 약 300만 원. 범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흉기를 든 강도의 요구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다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긴박했던 이 순간에 아내가 기지를 발휘합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평소와는 다른 말투와 억양으로 남편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내의 태도를 수상하게 여긴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긴급 출동한 경찰은 집 주위를 포위한 채 범인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으로 가장한 형사 한 명이 집 안으로 들어가 범인에게 돈가방을 건네자 범인은 이를 받아들고는 유유히 집 밖으로 나왔고 이때 잠복해 있던 경찰은 가스총을 쏘며 검거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순식간에 담을 뛰어넘어 달아나면서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경찰을 놀리기라도 하듯이 능숙한 몸놀림으로 여러 개의 담장을 뛰어넘으며 달아나던 범인은 6채 정도의 집을 뛰어넘어 달아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소한 체격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범인. 바로 32살 정두영이었습니다. 천안경찰서로 옮겨져 조사를 받던 정도요. 그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과학수사요원이었던 이관욱 경장이었습니다. 며칠 전 출장을 갔던 경상도에서 봤던 몽타주 속 인물과 정두영이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범죄 프로그램 공개수배 사건 25시에 보도된 범인의 몽타주입니다. 부산 서대신동 강도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유심히 봐주십시오. 용의자의 나이는 20살에서 30살 사이, 키는 170cm 정도입니다. 짧은 상고머리에 입술은 얇고 작은 편입니다.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막 KBS 카메라도 보이고 뭐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질강도 이제 범죄 경력을 이제 어떻게 다 봤어요. 근데 부산에서 실형을 살았더라고, 살인으로. 몽타주 의원은 분명히 경상도 쪽으로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도 이제 살인 사건이 있었으니까 몽따주 좀 한번 보내줘봐라 그린 거. 받았어요. 팩스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정규현이 고개 숙이고 있는데 내가 이름 불러서 얼굴을 들었는데 몽따주랑 같더라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그걸로 다 이제 부산으로 이첩시켜서 부산 쪽에서 이제 그 사건을 다 여죄를 다 풀어버렸거든요.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정두영은 한 달 전 발생한 부산 서대신동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임을 인정했습니다. 정두영이 직접 밝힌 사건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2000년 3월 11일 정두영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의 한 고급주택에 침입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정두영은 미리 점 찍어둔 고급주택의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두영이 가장 먼저 마주친 건 가정부 김씨와 집주인의 처형. 두 사람은 모두 양쪽 갈비뼈가 부러진 채 두개골이 골절되는 처참한 모습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이때 현관문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전에 운동을 나갔던 집주인의 아내였습니다. 정두영은 다짜고짜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내의 간절한 말 한마디가 폭행을 멈추게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생후 17개월 된 어린 아이가 있다며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을 죽이기 전 아이의 존재를 알고 다른 방에 옮겼던 정두영은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두영의 연쇄범죄 가운데 처음으로 생존자가 나왔고 이 생존자의 목격담을 토대로 정두영의 몽타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이의 엄마를 살려두기로 한 대신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이불을 뒤집어 씌운 정두영. 정두영은 사체 두구와 이불을 덮어쓴 집주인의 아내 그리고 갓난아이가 함께 있는 집안에서 아령을 들고 금고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령으로 금고를 부수고 금품을 털기 위한 정두영의 시도는 무려 2시간여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바로 돈이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를 남겨두면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도 범인이 아이의 엄마를 살려둔 것이 의아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죽이면 아이는 엄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상치 못한 정두영의 이야기는 그의 성장 과정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재혼으로 형들과 함께 고아원에 맡겨진 정두영. 또래에 비해 체구가 작았던 그는 고아원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번번이 고아원을 도망쳤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정두영. 이 과정에서 그는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반항적인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며 소년원을 드나들던 그가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나이는 불과 18살이었습니다. 방범대원이 자신의 수상한 모습을 보고 검문하려고 하자 주머니에 있던 칼로 무자비하게 공격한 정두영. 이 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두영은 출소한 뒤에도 자신의 살인 본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대신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부산에서는 또 다른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00년 4월 8일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정두영의 새로운 목표는 철강회사를 운영하던 정모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뒷문을 통해 주방으로 침입한 뒤 과도를 챙겨 정씨 부부와 가정부를 무참히 살해한 정두영. 정두영이 범행을 위해 준비한 물건은 오직 목장갑뿐이었습니다. 정두영의 살해 도구는 현장에 있던 물품이었습니다. 정두영은 피 묻은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발자국까지 일일이 지우고 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짐은 하나 남기는 일이 없었고 잔인함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판도라의 상자처럼 계속해서 밝혀진 잔혹한 범행. 미궁 속으로 빠졌던 울산 옥동 고급주택 모자 살인사건도 정두영이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두영은 부잣집만 골라 범행을 저지르면서 목격자를 살려두면 검거될 것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금품을 노린 강도 사건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처음에는 강도 사건보다는 원한 관계에 따른 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두영은 또 경찰의 불심 검문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필요한 흉기를 갖고 다니지 않고 대신 목장갑 하나만 끼고 침입한 뒤 집안에 있던 흉기를 찾아 살인 행각을 벌였습니다. 울산과 부산을 넘나들며 고급 주택 가만을 노린 잔혹한 범행. 울산 옥동 범행 때도 집안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들을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금품을 훔치려다 싸우는 과정에 2층에서 그 집 아들이 거구를 한 120kg 정도 돼요. 키가 한 180이 넘어가는 거구인데 그 아들이 내려와가 또 같이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소한 체격에 정두영이 당연히 이길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인마 그냥 가버렸으면은 살인사건은 안 났죠. 근데 가다가 현관문 옆에 있는 망치를 들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 이제 그 피해자들은 다시 들어올 줄 몰랐지. 도망간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들어와서 그 지국장 집 그 아들 머리 뒤통수를 무참하게 막 때려가지고 현장에서 적사시켜버리고 그 아주머니도 사모님도 그 죽여버렸는데. 경찰 조사 결과 10개월이란 짧은 기간 동안 정두영이 죽인 피해자만 9명, 모두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999년 6월 2일 부산 부민동 고급주택 침입 가정부 살해. 1999년 9월 15일 부산 동대신동 고급빌라 침입 가정부 살해. 1999년 10월 2일 울산 옥동 고급주택 침입 모자 2명 살해. 2000년 3월 11일 부산 서대신동 고급주택 침입 2명 살해 1명 중상. 2000년 4월 8일 부산 온천동 고급주택 침입 3명 살해 1명 중상. 2000년 4월 12일 충남 천안 주택에서 인질극 벌이다 검거. 검거 후 부산에서 진행된 현장 검증. 부산 서대신동 주택가에서 이뤄진 현장 검증에서 정두영은 피해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는 장면을 너무나 태연하게 재현하며 유가족은 물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자연경 지키죠요. 왜 그런 사람 살려갖고 와 밑사람을 생명을 앗아가게 해요. 이게 바로 이웃에 사는데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하고요. 이 분함을 진짜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목숨까지 뺏어가면서까지 정두영이 갖고 싶었던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정두영은 예금 통장을 4개나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형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범행에서 마련한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것과 달리 정두영의 통장에는 무려 1억 3천만 원 넘게 저축돼 있었습니다.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맞바꿀 만큼 그가 돈에 집착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두영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10살이 어린 이 동거녀는 정두영의 형이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두영은 그녀와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10억의 돈으로 PC 게임방을 갖다 차리려고 그랬어요. 게임방 차리고 아파트하고 뭐 살림 필요한 가재도 넣고 하면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겠다. 돈 10억과 경찰에 잡히지 않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을 정두영은 사람을 무참히 죽이고 피 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금품을 훔치면서 자신의 욕심을 차곡차곡 채워나갔습니다. 정두영의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게 주 목적이 아니고 나는 1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연쇄를 저질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연쇄적으로 저지르는데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목격자를 남기지 않으려고 다 살해하는 그 행태를 보이거든요. 어쩌면 사람을 죽이고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자신의 목표만 달성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강도와 살인을 직업으로 삼으며 다른 이들을 불행과 고통에 빠뜨린 인면수심의 살인마. 국과수는 정두영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내렸습니다. 정두영이 검거된 직후 처음 내뱉은 말은 사람들을 더욱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나도 뭐 없이 살아가지고 남들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은 홀가분하고요. 피해자님들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로 다 뭐 풀 수는 없는데
갚을 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자체가 악마였는지도 모릅니다. 뭐 그거밖에 내 표현 못하겠습니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마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늘어놓은 정두영.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두영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결국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해 사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동안 잊혀졌던 정두영은 지난 2016년 다시 한번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수감돼 있던 대전교도소에서 탈옥을 시도한 겁니다. 정두영은 자신이 일하는 위탁작업장에서 도주에 사용할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플라스틱 작업대 파이프 20개와 연결고리 30개를 모아뒀습니다. 정두영이 일하던 위탁작업장에서는 자동차 업체 납품용 전선을 만들어 왔습니다. 정두영은 작업 시간에 교도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자동차 배선 재료인 파이프와 연결고리를 이용해 약 4m 길이의 접이식 사다리를 만든 뒤 작업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달 오전 7시쯤 작업 준비로 주변이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미리 만들어 놓은 사다리를 창문을 통해 작업장 밖으로 던지고 반대편에 있는 작업장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 뒤 미리 던져놓은 사다리로 3.1m 높이의 보조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이어 3.3m 높이의 두 번째 울타리 위에 올라간 정두영은 사다리를 끌어올리다가 사다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경비 중인 교도관에게 발각돼 검거됐습니다. 교도소 담장 3개 가운데 2개를 넘어 탈옥 직전까지 갔던 정두영은 이 일로 도주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0개월의 형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희대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롤모델로 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두영의 잔혹한 범행이 또 한 번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남의 목숨을 빼앗아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려고 했던 맨손의 연쇄살인마 정두영.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정두영을 오로지 돈을 목적으로 한 연쇄 강도 살인범으로 규정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강도살인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속 강도살인범 정도로 생각하고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뭐 애인하고 뭘 이렇게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돈을 마련해서 한 건데, 그건 전적으로 그 정두영의 얘기죠. 그거는 이게 강도살인범들이 대부분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비참하게 숨져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만을 무덤덤하게 내뱉은 정두영. 정두영은 지금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유영철, 강호순 등과 함께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